저는 오늘 위장관을 따라서 위장관 내에 바이오케미컬한 프로퍼티를 프로필링 할 수 있는 섭취 가능한 캡슐 형태의 센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올해 6월 달에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지에 발표가 되었고요.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지는 작년 기준 임팩트 팩터 40.9, 제시RF 0.1%의 높은 저널입니다. 네, 이 논문은 칼텍의 웨이가오 교수님의 랩실에서 나왔고요. 웨이가오 교수님은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되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한 형태의 다양한 템퍼러처부터 시작해서 글루코스까지 여러한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는 센서와 혹은 발바닥에 있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인데 에너지 하베스팅이 들어간 센서, 또는 외부의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디바이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위장관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위장관은 저희가 섭취한 물질을 이제 흡수하거나 혹은 필요없는 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건강이나 혹은 생리적인 현상에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이제 장 내에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들이 이 장 뇌축이라고 해서 장 내에서의 현상이 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파킨슨과 연관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장 내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특이한 물질 중 하나의 세로토닌은 이 장의 활동성과 우리 기분, 식욕과 관련이 있는데, 이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뇌로 가는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그 혈내 장벽을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들은 이 인체 내에서만 이제 순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경계라든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간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장관 내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섭취 가능한 디바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디바이스 센싱 기능도 있고 액추에이션 기능도 있는데, 이 중 센서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면은 pH 혹은 현미경 타입의 센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디바이스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위장관 내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바이오 모lecular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수 없는, 프로파일링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논문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pH나 글루코스 혹은 헤모글로빈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하지 못하고 한두 개 지표를 하나씩 단일한 방식으로 측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혹은 네이처 자매지는 높은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비보 데이터도 부족한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논문은 섭취 가능한 디바이스인데 이제 미니어처화도 되었으면서 무선으로 작동하면서, 또한 여러 개의 전기화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세로토닌, 글루코스, pH, 아이오틱 스트렝스, 추가적으로 템퍼러처까지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쥐의 내부에 있는 장액을 추출한 다음에 인비트로 환경에서 검증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인비보 환경에서 이제 토끼 내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논문의 특별한 점은 아무래도 네 가지의 특징을 측정했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암페어메트리, 전압을 보정해서 전류를 측정한 암페어메트리, 그리고 포텐셜의 변화를 측정하는 포텐시오메트리, 그리고 전압을 계속 변화시켰을 때 전류 변화를 측정하는 볼타메트리, 그리고 저항값의 변화를 측정하는 이제 임페디메트리를 다양하게 적용시켜서 아이온 셀렉티브 멤브레인과 앞타머, 또 엔자임까지 다양하게 적용시켰다는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지표들뿐만 아니라 추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특정한 지표를 측정해야 될 때 또 확장성 또한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제작은 일반적인 페트를 사용해서 화학 센서를 만들었고요. 페트 기반으로 해서 페트병을 만드는 그 PET 기반으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레이저로 패터닝 한 다음에 잉크젯으로 골드를 데포지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극 지금 6개가 있는데요. 아까 4가지 타입의 4가지의 모lecular들을 측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4가지 워킹 일렉트로드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하나, 카운트 일렉트로드 하나가 있고요. 그를 위해서
워킹 일렉트로드 중 몇 가지의 카본이 들어가서 그럼 카본을 데포지션하고 또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AG를 도포하고 인솔레이션 웨이로 SU8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센서를 위해서 도포해야 될 물질을 도포하고 분리하였고요. 그 전에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바디 PCB가 있고 또 센서와 결합하는 PCB가 있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따로 무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력 무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타입으로 이제 제작을 하였고요. 이런 타입에서의 문제점으로 배터리가 계속해서 방전될 수 있던 문제가 있는데 아래쪽에 마그네틱 스위치를 달아서 밖에서 마그네틱을 통해서 스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섭취하기 전까지 제작 과정 그리고 섭취하기 전에 준비 과정 동안 전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제어를 했고요. 인솔레이션은 PDMS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된 디바이스에 그 전도성 있는 어드히집을 통해서 납땜은 아니고 어드히집을 통해서 위에 아까 제작한 센서를 어셈블리하고 위에 프로텍트용 캡을 달았습니다. 캡을 달냐 안냐에 따라서 센서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센서에 4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루코스, pH, 세로토닌 그리고 아이온 스트렝스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AU 위에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고 해서 되게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도 환원이 쉽게 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 메커니즘은 글루코스가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에서 산화가 되면은 그때 H2O2가 나오게 됩니다. 이 H2O2가 프러시안 블루를 산화시키게 되고요. 그 산화된 지금 저기 화살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화되어 있는 그 글루코스가 산화돼서 발생한 H2O2에 의해서 산화된 프러시안 블루를 이 AU에 가해진 전압을 통해서 프러시안 블루 리독스, 그래서 환원시켜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환원 전류를 측정하는 메커니즘이고요. 그 위에 폴리에틸렌 막을 깔아서 1차적으로는 보호, 2차적으로는 이 글루코스 엔자임의 옥시데이즈가 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텐시오메트릭 pH 같은 경우는 그 막을 페닐린이라는 이온 셀렉티브한 막을 썼고요. 이때 폴리아닐린 안으로 H 플러스 이온이 잘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H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즉 pH가 낮아지게 되면 전압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페디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커피스터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안에 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도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로토닌을 검증한 센서는 이제 볼타메트리 방식으로 그중에서도 스퀘어 웨이브 볼타메트리 방식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스퀘어 메트릭 볼타메트릭은 사각파를 인가하는과 동시에 점점점 전압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키는 걸 반복하면서 측정하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위에 메틸렌 블루라는 물질이 여기 앞타머에 달려 있습니다. 앞타머라는 것은 DNA 혹은 RNA 구조를 이용해서 특정한 물질을 부착하는 분자를 말하는데요. 엔자임보다 훨씬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기존에 이 놈을 사용한 앞타머 같은 경우 끝에 메틸렌 블루가 달려있고 이 메틸렌 블루가 전압을 걸었을 때 환원되면서 AU 전구가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전기적인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세로토닌이 나피온이라는 세로토닌만 특정하게 투과시켜줄 수 있는 막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어서 앞타머와 결합하게 되면 앞타머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결국 이 메틸렌 블루에 의한 전기적 상호작용이 AU와 멀어지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어서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 즉 세로토닌 농도가 증가하면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된 센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 센서의 특징을 보자면은 글루코스 센서의 경우 아까 환원된 농도가 환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농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이제 환원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H 같은 경우 H가 많을 때, 즉 pH가 낮을 때는 전압이 높고 pH가 H+가 적을 때는 전압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온 스트렝스 같은 경우도 그 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어드미턴스, 즉 지멘스, 컨덕턴스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전압을 가해줬을 때 특정한 전위에서 환원 전류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로토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전류가 위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논문에서는
다이렉트로 이러한 신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호를 측정한 신호를 조금 바꿔서 합성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스퀘어 웨이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퀘어 웨이브의 주파수를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전류 변화가 전혀 없고요. 정확히는 저 피크 지점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특정한 주파수에서는 피크가 농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이 20Hz의 경우 그 변화가 없는 지점이고요. 10Hz의 경우 변화가 있는 지점인데, 지금 일단 이 그래프는,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는 색깔이 좀 매핑이 잘못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10Hz에서 빨간색이 20Hz고요. 파란색이 10Hz입니다. 빨간색에서는 되게 특정한 지표가 스테이블한데, 파란색에서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밑에와 같은 식으로, 이 피크 지점에 대한 식으로 변화했을 때 서론적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인공장애에서 측정한 것이고요. 저 장애에서는 그 스테이블했을 때의 헤르츠가 20Hz. 그리고 이것은 그 대변액에서의 그 지표인데요. 이때는 또 스테이블한 70Hz입니다. 저런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스퀘어 웨이브 볼타메트리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형진 안정성을 얻었고요.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계속해서 세로토닌 농도를 바꿔주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가 나오느냐를 측정한 것인데 10번 정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값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셀렉티비티인데요. 글루코스가 들어갔을 때 전류가 이제 글루코스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테크 HT가 그 세로토닌의 그 줄임말인데요. 즉 세로토닌이 들어갔을 때만 더 반응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H4CL이 들어갔을 때도 pH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센서에서 저러한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참고해야 하는데요. 이제 위에 그래프 먼저 보시면은 SF 인공장애, 세룸이 장애, 그리고 세룸이 죄송합니다. 그 혈청이고, intestinal fluid가 쥐에서 추출한 장애입니다. 저때 보시게 되면 세로토닌 센서가 각각 환경이 달라졌을 때 뭔가 경향성 없이 서로 조금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저 밑에 방식으로 아까 활성화 주파수를 달리해서 조금 값을 모듈레이션하는 걸 적용시켜 주면은 그나마 리니어한 특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환경이 바뀌었었을 때 그 특정한 지표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엔자임이나 아타몰을 썼기 때문에 온도나 pH에 이 센서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pH나 이온의 크기, 이온 스트렝스, 이온의 강도, 이온의 농도, 그리고 템퍼러처가 이 센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또 추가적으로 보정을 해 주었고요. 이를 통해서 추후 인비보나 인비트로 실험에서 정확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글루코스 그리고 세로토닌 농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보시자면은 이게 이제 앞면, 뒷면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형태고요. 가운데 길이는 25mm 정도, 그리고 아까 캡의 동그란 형태였는데 그 캡의 지름은 7m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F를 사실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적인 와이어리스 센서와 비슷하고요. RF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고 제어하는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은 아까 들어오는 센서들이 사실은 한 번에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통해서 따로따로 측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템퍼러처 센서는 그 외부 회로에 따로 이제 달려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배터리가 납땜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게 방전을 막기 위해서 많은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 밑에 파워 컨섬션을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평균적으로 350 마이크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 그리고 아까 세로토닌을 측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파워를 소모하고, 그리고 템퍼러처, 글루코스, pH 같은 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즉 측정할 때만 딱 전력을 소모하는 형태로 만들었고,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는 이제
얼마나 정확히 각도가 이게 무선 전송이다 보니까 각도가 변했을 때 그 전송의 세기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때 한 100cm까지 갔을 때 거리와 각도를 비교했고요. 그 각도에 따라서는 그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제 그 디스턴스가 100cm 정도 됐을 때 많이 감소하는 거 봐서 이 센서와 이 측정 센서 간에 한 100cm 정도 떨어지면 되겠다. 즉 인체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측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제 인비트로 환경에서 측정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모사된 인공 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얘가 롱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저기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작동 방식은 메테리얼에 적혀있진 않았는데 그 플루이드를 흘려주었을 때 지속적으로 흘려주었을 때 저 센서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주입하는 용액의 글루코스나 세로토닌 농도를 바꿔준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바꿔줬을 때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도를 제로 디텍션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이 디바이스에 캡을 달았다고 했는데요. 캡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캡이 없는 경우에는 많이 데이터가 노이즈에 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비트로 환경에서의 테스트인데요. 이는 먼저 세팅은 시원 쥐를 12시간 동안 굶게 한 다음에 쥐 하나는 그대로 이제 쥐를 살처분하고 그 장 내에서 각각의 5가지 섹션을 나눠서 그 장 내에 있는 용액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쥐는 그냥 굶겼고 두 번째 쥐는 굶긴 다음에 글루코스를 섭취시켰고 세 번째 쥐는 바나나와 특정 물질을 갈면은 그 안에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물질을 스무디를 섭취시켰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제 첫 번째 일단 요 위의 데이터는 트래킹이 잘 됐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단식주의 경우 글루코스 농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루코스를 먹을 때 글루코스 농도가 높게 나왔고 또 아까 세로토닌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 트립토판을 넣어준 쥐의 경우 세로토닌 농도가 다른 쥐보다 약간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데이터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왼쪽에 글루코스를 본 데이터인데요. 스몰은 소장, 파란색은 소장, 오른쪽은 대장입니다. 이때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소장에서 실제로 글루코스가 많이 섭취가 되어서 대장 가면은 글루코스 농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맞게 나왔고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도 세로토닌 스무디에 넣어줬을 때가 좀 더 많이 나왔다는 점, pH도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나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온 스트렝스는 어떻게 실제로 기존 연구 결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이제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비트로 환경에서 있는 변화를 잘 측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비보 환경에서는 이제 토끼를 막취시킨 다음에 사실은 이 디바이스가 섭취시킨 형태이긴 하지만 인비보 환경에서는 수술해서 외과적으로 소장에다가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뉴트리션 주입하는 것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소장에 뚫린 관을 통해서 주입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쥐를 이제 15분 동안 죄송합니다. 토끼를 15분 동안 회복시켜준 다음에 모니터링 하였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때 소장에 세로토닌이 넣어줬을 때 세로토닌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글루코스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두 개의 쥐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논문은 위장관 내에 이제 바이오케미컬한 정보를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바이오케미컬 마커들을 딕션했을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가 데이터 넣지 않았지만 서플리멘트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섭취가 나온 디바이스들보다도 좀 더 작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조금 어려웠었던 롱텀, 즉 인비보에서의 실험을까지 성공시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지금은 인비보 환경에서 실험이 제한되어 있었던 게 위를 섭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pH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소장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는 실제 진짜 섭취까지 시작하는 방식으로 실험 진행하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센서만 있는데 거기에 액추에이터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케어까지 할 수 있는 클리닉한 디바이스까지 연장되면 좋겠다는 퓨처 워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